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눈에 반하는 스마트 역사 연표 1시간 완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는 배은솔, 홍승우, 고경태, 김동철 선생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강의를 10번만 반복해서 듣는다면 여러분의 역사 내공과 자신감은 10배 상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화이팅하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구석기를 쓰던 시대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 주요 도구로는 사냥을 하거나 들짐승의 털과 가죽을 분리할 때 사용한 집게, 이를 발전시킨 주먹도끼, 기타 여러 종류의 글개 등이 있다. 구석기는 뗀석기라 하는데 돌을 떼어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열악한 도구로는 한 곳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수렵, 채집, 낚시 등을 하며 이동 생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유적은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시대에는 사회 발전이 미흡해 계급과 국가가 형성되지 못하고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 평등 생활을 했다. 한편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생활과 이를 표현한 예술활동도 있었으며 불을 사용했다. 구석기 시대를 지나 간석기를 사용한 시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 시대에는 도구가 정교해져 농경과 목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농경과 목축을 위해 이동생활 대신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정착의 필수 시설인 움집과 같은 주거시설이 발달했다. 주로 강가 근처에 살았으며 먹고 남은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토기를 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해 공동생활을 했으며 아직 국가를 건설할 만큼 문명이 발달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이다. 원래 명칭은 조선이나 1392년에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 부른다.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건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으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하여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연나라의 침입으로 잠시 쇠퇴했으나 준왕시대에 연나라에서 건너온 위만이 왕위를 빼앗아 위만 조선을 건국한 후 다시 크게 융성하였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와 한반도 남부 지역과의 중개무역을 통해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침략을 받아 기원전 109년 약 1년간 항전 끝에 멸망했다. 인류의 발전 단계 중 청동으로 무기, 생산 도구 등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문화권마다 다르나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2000년에서 600년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 청동기 시대의 문화는 민무늬 토기와 간석기를 중심으로 이룩된 민무늬 토기 문화라고 한다. 비파형 동검이 많이 나오는 랴오닝 지역까지를 포함한 예맹 문화권을 고조선 영역으로 보며 시베리아 카라스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 생활을 주로 하였으며 물고기를 잡고 수렵을 하며 열매를 땄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벼농사가 시작되고 잡곡도 활발하게 재배된 것 같다. 수학에 쓰인 반달 돌칼이나 돌낫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기장이나 수수, 보리 등의 잡곡이 회령오동, 평양 남경과 여주 후남리 유적 등에서 나왔고 탄화된 쌀이 평양 남경, 여주 후남리, 부여 송국리 등에서 나왔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간석기인 돌도끼, 반달 돌칼, 화살촉, 간돌검, 민무늬 토기, 청동 단추, 청동 송칼, 비파형 동검, 한국식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등이 있다. 이 시대의 유물로는 간석기인 돌도끼, 반달 돌칼, 화살촉, 간돌검, 민무늬 토기, 청동 단추, 청동 송칼, 비파형 동검, 한국식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등이 있다. 이 시대의 유물로는 간석기인 돌도끼, 반달 돌칼, 화살촉, 간돌검, 민무늬 토기, 청동 단추, 청동 송칼,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등이 있다.
이 시기의 무덤으로는 고인돌, 돌널무덤 등이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생활이 발달되면서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청동 거울이나 비파형 청동검은 지배 계급의 소유물로 보인다. 그리고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부족 간의 정복 활동도 활발해졌다. 울산 방굴의 암각화도 대부분 청동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을 이용해 도구를 만든 시대를 말하며 지금도 철기 시대이다. 우리나라에는 보통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경에 전파된 것으로 보이며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세기경의 위만 조선시대에 활발히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은 구하기도 쉽고 단단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금속이다. 다만 녹는 점이 높아 청동기보다 늦게 사용되었을 뿐이다.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철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철제 무기를 이용한 전쟁이 활발해져 많은 국가가 성립되었다. 부여, 삼국, 가야, 삼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철제 농기구를 생산할 수 있어서 농업도 크게 발달했다. 이 시기의 무덤 양식으로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다. 기원전 2세기에 위만이란 사람이 고조선으로 내려와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 시기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고조선의 세력은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한반도 남부지방의 진국과 중국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이처럼 고조선이 강성해지자 한나라는 대군을 보내 고조선의 도읍지인 왕검성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1년 동안 버티면서 잘 싸웠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어 기원전 108년 멸망하였다. 신라는 기원전 57년경 경주 지역에서 건국하였으며 삼국 중 가장 먼저 세워졌지만 국가의 모습은 가장 늦게 갖추어졌다. 처음 나라 이름은 계림, 사로, 설아벌 등으로 불렸으나 504년 지중왕 때 왕의 업적이 날로 새로워져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으로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왕에 대한 칭호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에서 왕으로 정하였다. 법풍왕 때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와 국민의 단결을 꾀하였으며 진흥왕 때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이끈 부여 계통의 이주민이 동가강 유역에서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천도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여 평야지대로 진출하는 한편 중국이 설치한 한사군과의 투쟁 과정에서 강대해졌다. 태조왕 때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현도군을 축출하고 요동군과 낙랑군을 공격하여 청천강 상류까지 진출하였으며 옥저와 동해를 복속시켜 동해안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또한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고국 천황은 왕위의 부자 상속제를 마련하고 오부의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등 왕권을 보다 강화하였다. 4세기 초 미천왕 때 남으로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후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소스리망은 율령을 반포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태학을 설립하여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광개토 대항 때에 대규모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장수왕 때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펼쳤다. 또한 중국의 수당의 통일왕조가 들어서서 세력 확대를 꾀하자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에서 이를 막아내며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인 영계소문이 죽자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한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668년 멸망하였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가 고구려에서 내려온 유이민과 함께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세운 나라이다.
한강 유역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와 농경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고 바다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빨리 발전하였다. 백제는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여 한강 주변을 통합하고 율령을 발표하는 등 국가 조직을 정비하였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황해도 일대와 마한 전 지역을 확보하고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수 지방까지 진출하여 활동 무대를 넓혔다. 또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위례성이 함락되어 웅진으로 천도하고 성왕 때 다시 사비로 수도를 옮겨 나라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였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황해도 일대와 마한 전 지역을 확보하고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과 일본의 규수 지방까지 진출하여 활동 무대를 넓혔다. 또한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광개토 대왕은 만주 지방을 정복하고 영토를 북방 지역으로 확장하여 동북아 일대의 가장 큰 세력 중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고구려의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5만의 군사를 보내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고 신라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 내용이 실려 있으며 경주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 군사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머물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여 서로를 견제하였으며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여 기존 귀족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중령 일대부터 남양만 이북을 확보하여 영토를 더욱 확장하며 강성한 고구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가 그 증거물이다. 이렇듯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대제국으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540년에서 576년 진흥왕은 원시 청소년 집단이었던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한강 유역을 장악하여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함경도 지역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후 대가야를 정복하고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영토 확장의 증거물로는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가 있다. 또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대창과 홍제로 바꾸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장악의 의미는 신라가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살수대첩 612년 수양제가 황제에 올라 612년 직접 113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요동성을 포위하여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 부근까지 침략한 수군까지 패배하자 수양제는 별동대 30만 명을 뽑아 평양성을 치게 하였다. 우중문 등이 거느린 별동대는 고구려 장군 을지문덕의 유도작전에 속아 평양성 부근까지 쳐들어왔다가 결국 후퇴하였다. 고구려는 이 틈을 타서 미리 막아두었던 강물을 한꺼번에 터뜨려 적을 크게 물리쳤다. 이때 별동대 30만 명 중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겨우 2,700 정도였다. 이 싸움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다. 안시성 싸움 645년
고구려 국경지대인 안시성을 놓고 고구려와 당나라가 벌인 전투로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고구려를 계속해서 침략했다. 고구려에서는 영계소문이 당나라와 하친을 주장한 영유왕을 살해하고 전쟁에 대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동 지역의 주요 방어선이 무너지고 안시성만 유일하게 남게 되었다. 당나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각종 기계와 무기를 동원했다. 특히 연 인원 50만 명이 약 2달에 걸쳐 흙을 쌓아 산을 만든 뒤 그 위에서 성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시성은 이를 막아냈고 이듬해 9월 당나라군은 철수했다. 이를 지휘한 황제 당태종은 이후로 절대로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등 야사에서는 안시성의 성주를 양만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백제 멸망 660년 성왕은 신라와 힘을 합쳐 한강 유역을 일시 되찾았으나 동맹국인 신라의 배반으로 한강을 빼앗기고 오히려 관상성에서 전사하여 중흥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무왕과 의자왕 때 부활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660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고구려 멸망 668년 최고 권력자인 영계소문이 죽자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한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신라 삼국통일 676년 신라가 당나라와 나당 동맹을 맺고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내었다. 이에 신라는 당군을 몰아내기 위해 나당 전쟁을 전개하였다.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고 매소송과 기벌포에서 당 침략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 과정에서 중국 세력인 당의 도움을 받았고 대동강 이남 지역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룬 최초의 통일로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신라가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통일을 완수하였다는 것은 신라인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발해 건국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30년 뒤 고구려 장군인 걸걸중상과 그 아들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모아 길림성의 동모산 근처에 세운 나라이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지인이라고 했지만 713년 발해로 이름을 바꾸었다. 발해의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인이었고 피지배층은 주로 말갈인이었다. 발해는 건국 때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하였으며 가장 융성했던 9세기 선왕 때에는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았다. 당시 중국에서는 발해를 해동 성국, 동쪽의 융성한 나라로 부를 정도였다. 그러나 9세기 후반 쇠약해져 926년 거란에 의해 멸망하였다.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 시작 751년 불국사와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뛰어난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재이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현재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장보고 청해진 설치 828년 신라 후기의 해상 세력의 우두머리였다. 힘이 장사였으나 집안이 가난해 신라에서 출세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으로 장보고는 크게 출세했다. 당나라 해적이 신라인을 노예로 파는 것을 본 후 신라로 돌아갔다. 왕에게 건의해 1만의 병사를 얻어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했다. 또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해상권을 장악해 큰 세력을 형성했다. 837년 왕이 계승 다툼에서 밀려난 우진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그를 신무왕으로 즉위시켰다.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 즉위하자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을 왕비로 맞을 수 없다는 진골 귀족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를 분이 여겨 반란을 시도했으나 중앙에서 보낸 염장에게 속아 암살당하였다. 후백제 건국 900년 견훤은 후백제의 건국자이며 재위 기간은 900에서 935년까지이다. 본래 신라의 장군이었으나 892년 반기를 들고 옛 백제 지역인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이후 곡식이 풍부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신라를 위협하며 세력을 확장시켰다. 927년에는 견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 수도인 경주까지 진격해 경혜왕을 시해했다. 후계자로 장남보다는 넷째 아들 금강을 편애하자 장남 신검이 둘째 동생 양검과 셋째 동생 용검 그리고 신하 느왕과 함께 반란을 깨해 그를 금산사에 가두고 왕위에 올랐다. 이에 견훤은 고려로 몰래 도망해 왕건에게 후백제 징벌을 건의했다. 결국 이듬해 고려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이때 신검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처형당했다. 고려는 신검과 견훤에게 예를 갖추고 토지와 관직을 내렸으나 견훤은 합병으로 죽고 말았다. 신검 또한 나중에 제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 고구려 건국 901년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에서 희생되어 신라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였다. 처음에는 죽주의 산적인 기원의 부하가 되었다가 북원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그 후 양길의 부하를 거느리고 많은 군사를 모으는 데 성공하자 점차 세력을 키워 자립한 후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송악 지방에서 해상 무역을 담당하던 왕건 부자를 포함한 중부지방 일부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송악을 근거로 후 고구려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다. 때는 901년이었다. 904년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다. 911년에는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 무렵 궁예는 철원을 중심으로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와 평안도, 충청도 일부를 지배하면서 큰 세력을 이루었다. 그러나 포악한 성품과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정치를 잘못하여 민심을 잃자 결국 신하들에 의해 쫓겨나 백성들에게 살해되었다. 고려 건국 918년 신라 말의 송악 지역의 후족이었던 왕건은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어 국호를 고려, 연호를 천수라고 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 때는 918년이다. 이후 935년 신라를 흡수하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멸망시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의 건국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한민족이 완전하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바레인까지 받아들여 실질적인 민족 통일을 완성하였다. 고려는 거란, 여직, 몽골, 왜구와 홍곤족의 계속된 침략을 모두 물리치면서 영토를 넓혀갔다. 또한 불교 문화를 바탕으로 문벌귀족, 무신, 건문세족 등으로 지배 세력이 변화하면서 1392년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까지 475년간 지속되었다. 발해 멸망 926년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금으로 분열되었고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십국이 번갈아 일어났다. 이 틈을 타서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발흥했다. 거란은 남쪽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배후 세력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 서방 세력을 먼저 공략하고 이어서 동방의 발해를 공격해왔다. 발해는 거란의 침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926년 정월에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견훤이 신라를 침략하여 경혜왕을 죽인 후 그를 왕으로 옹립했다. 견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신라를 침략했다. 경순왕이 통치 시기 신라의 상태는 실로 처참했다. 신라의 지배 영역은 이미 건국 초창기의 사로국 시절 수준, 그러니까 경주 주변에만 겨우 통치력이 미치던 상태였다. 고려 후백제와 힘을 겨루기는커녕
인근의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는 경남 지방의 호족들조차 다스릴 능력이 없었다. 그나마 경주를 지켜주던 대야성 방어성까지 견훤의 침공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경주 지방 역시 사실상 무방비한 상태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후백제와 고려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다가 견훤이 실각하고 후백제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천하대세가 고려에 있다고 보았는지 사직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신라는 이미 다 저문해고 고려의 왕건이 새로운 패제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라의 정부 내에서는 항복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935년 신라는 고려에 항복하고 만다. 경순왕의 나이 30대 후반, 그로부터 1년 뒤 후백제는 견훤을 앞세운 고구려군에 의해 멸망한다. 후백제의 국내 정세는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 견훤이 그의 아들 신검 등에게 금산사에 유폐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열이 분열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명목만 유지하던 신라의 경순왕은 935년 고려에 항복하고 말았다. 무장이며 동시에 정치가요, 외교가인 태조는 이로써 신라의 전통과 권위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936년 견훤을 앞세워 후백제까지도 멸망시켰다. 후삼국의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두 번째 민족 통일로 간주되는 사건으로 936년 고려가 한반도의 모든 국가를 통일한 사건이다. 935년 신라 경순왕이 고려의 나라를 기부하고 후백제에서는 신검이 부왕인 견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자 견훤이 탈출, 견훤이 왕건에게 신검을 벌할 것을 청하였다. 936년 1~2천 전투에서 신검이 항복, 후백제는 멸망하였다. 노비양건법은 고려 광종 7년 956년 실시된 법제로서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여 원래 양민이던 자로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자 한 법이다. 과거제와 노비양건법은 중국 사람 왕상이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 집권적 체제로의 왕권 확립에 힘써오던 광종은 이러한 귀족들의 세력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여 본래 양민이었던 노비들을 모두 해방시켰다. 노비양건법 실시로 호족의 힘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자 광종은 958년 과거제 도입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였다. 958년 5월 광종은 마침 쌍기를 지공고로 임명하고 시, 부, 송, 책으로서 진사, 갑과의 2명, 명경과의 3명, 보곡과의 2명을 선발했다. 신라의 일부의 시행되다가 폐지된 과거제도를 다시 실시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과거제도를 주관하여 정착하게 한다. 788년 신라 원성왕 때 과거제도인 독서선풍과를 도입했다가 얼마 못 가 호족들의 반발과 압력 행사, 왕권 약화로 폐지된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호족들의 반발과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인물들을 함부로 등용한다는 반대에도 그는 계속 과거를 주관하였고 서서히 과거 합격자 수를 늘려 과거 제도로 진출한 관료 수를 늘려나갔다. 최승로는 경주 출신의 유학자로 12세 때 태조 앞에서 논어를 읽고 칭찬받았을 정도로 천재성을 보였다고 한다. 시무 28조의 주요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 정도이다. 불교의 폐단에 대한 비판, 과도한 불교 행사로 빚어지는 사치와 낭비 등을 문제를 삼았음, 안정된 사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 추구, 중앙에서 큰 고을의 관리를 파견할 것 등을 제안하였음, 실리 위주의 대외 관계 정책 제시, 중국 문물을 수용하더라도 그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보였고 북방의 위협에 대비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933년 10월 요나라의 소손령이 6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박양유와 서희 등을 보내어 이를 막는 한편 성종이 친히 안북부까지 나아가 전선을 지휘하였다. 하지만 봉상군을 빼앗기고 선봉장인 윤수한이 사로잡히자 성종은 서경으로 돌아왔으며 조정에서는 청화사를 보내어 화친을 청했다. 또한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론과 함께 서경 입국을 떼어주고자 할지론 등의 주장이 난무하였고 할주량이 대손로 굳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서희와 이지백 등이 항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므로 성종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
한편 소손영은 안용진을 공격하다가 실패하자 고려의 화친을 제안하였다. 고려 조정에서는 서희를 급파해 소손영의 화친 제의에 답하였다. 서희는 소손영과 단편을 지어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고려는 동여진을 몰아내고 강동육주를 설치하여 그 영토를 압록강까지 확장시켰다. 결국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의 목적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요와 교류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로써 요는 고려에 대해 형식적인 4대의 예를 받아 침공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고려는 강동육지를 획득하여 실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는 요나라와의 약조와는 달리 비공식적으로나마 송나라와 계속 교류하였고 요나라 또한 강동육주가 동여진 정벌과 고려 압박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1010년 7월 요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해왔다. 거란의 실질적인 의도는 송나라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여 고려와 거란 간의 관계를 재차 확인시키고 강동육주를 되찾으려 하는 데 있었다. 거란군은 먼저 흥화진을 공격했으나 성주 양유의 항전으로 함락하지 못하였다. 현종은 강조를 횡령도통사로 삼아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통주에 나가 막게 했으나 크게 패배했고 요 성종은 강조를 잡아 죽였다. 거란은 이어 곽주, 안주 등의 성을 빼앗기고 개경까지 함락시켰다. 이에 고려조정에서는 다시 항복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으나 강감찬의 반대로 현종은 나주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거란군은 개경의 함락에만 서둘러 흥화진, 구주, 통주, 서경 등을 그대로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병참선이 차단되었다. 이에 요는 고려가 하공진을 보내 화친을 청하자 현종이 친조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회군하다가 구주 등에서 양규와 김숙흥 등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양규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1011년 정월 개경에 돌아온 현종은 요에 친주하지 않았고 강동육주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1013년 거란과 국교를 끊고 다음 해에 송나라와의 다시 교류하였으므로 요는 1018년 12월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 그러자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대군으로 이를 대비하였다.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는 1만 2천 명의 기병을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굵은 밧줄로 새 과죽을 꿰어 성 동쪽에 냇물을 막았다가 적병이 이르자 막았던 물을 일시에 내려보내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다. 거란군은 초반부터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후퇴하지 않고 고려군의 이어진 공격을 피하여 개경으로 나아가다 자주에서 강민첨의 공격을 받았으며 고려군의 청야 전술로 인해 식량 공급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소배압은 다음 해 정월 개경에서 멀지 않은 신은현에 도달하였으나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군사를 돌려 퇴각하였다. 여진족 완颜부의 세력이 강성해지자 동북지역의 여진족들 중에서는 점차 완颜부와 내통하여 그에 붙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고려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을 시켜 완颜부와 내통하는 여진족을 막으려 하였다. 1104년 완颜부 군대가 국경지역인 천리장성 부근내까지 내려와 정주성 가문 밖에 기병을 주둔시켰다. 이에 고려에서는 옹곤 정책을 벌이고 무력에 의한 강경 정책을 취하여 임관 등을 파견하였으나 석적한의 여진군에게 패하였다. 고려는 다시 윤관을 파견하여 여진을 물리치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그러나 다시 별무반을 신선할 다음 1107년 드디어 윤과를 원수로 17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여진 정벌을 진행하였다. 예종도 친히 서경에까지 나가 대군의 출정을 격려하였다. 12월 1일 윤관의 정벌군은 서경을 출발하여 정주에 도착하여 수륙 양면으로 여진의 소굴을 갈라진으로 진격하였다. 윤관의 기습작전은 주요하여 고려군의 연진연승을 거두어 적촌란 135개소 파괴, 참살 5,000명, 포로 5,000명이라는 승전을 거두었다.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에 발생한 이자겸의 난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던 이자겸이 왕의 찬탈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이자겸의 족당인 척준경과 그를 중심으로 하는 무인 세력이 깊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척의 난이로 명명되기도 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탐욕만으로 불거진 모반이 아니었다. 이는 왕실을 중심으로
공조관계를 유지해오던 문벌 귀족 사회가 인종대를 기점으로 분열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실제로 고려 문벌 귀족 사회는 이자겸의 난을 시작으로 묘청의 난, 무신정변의 난, 충격적인 사건들을 잇따라 경험하는 과정에서 힘을 잃고 붕괴되어 버린다.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인심이 불안해지자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던 고려 사회에서는 이것이 개경의 지덕이 쇠약해진 때문이라 하여 지덕이 왕성한 서경으로 서울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마침 중국 대륙 쪽에서는 금이 강성해져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압박해 중국의 북부를 차지하였다. 이어 고려에 대해서도 4대 이해를 취하고 공물을 바치라는 등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자 묘청은 서경으로 서울을 옮길 것을 주장하고 인종은 묘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경에 대화공을 짓고 여러 차례 서경에 행차하는 등 서울을 옮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경 천도 운동을 실패하였는데 그 원인은 개경파 귀족의 반대였다. 개경파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어려워지자 묘청은 1135년에 나라의 이름을 대위국, 요노를 천계로 하여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이에 왕은 개경파의 대표자인 김부식에게 난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김부식이 이끈 광군은 서경을 공격하여 반란은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무신정변은 고려시대 의종 24년 1170년 8월에 상장군 정중부와 이의방, 이고 등의 휘하 장수들이 보현원에서 일으킨 쿠데타이다. 무신들이 주도로 일어난 정변이었기 때문에 무신의 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반란의 배경은 의종의 유흥으로 문신이 무신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고 내시마저 궁궐을 좌지우지하자 불만이 쌓인 무신들은 상장군 정중부에게 털어놓는다. 나래 때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으로 인해 정중부도 문신들에겐 불만이 쌓이게 된다. 1170년 8월 의종 24년 보현원으로 의종과 대소신류가 향했다. 가는 도중 한 공터를 발견하여 수박 경기를 하기로 했다. 나중에 50세의 지긋한 대장군 이소홍이 나섰으나 몸이 늙어 힘들어하자 한례가 느닷없이 버릇없이 그의 뺨을 쳤다. 거기서 정중부가 화를 냈으나 의종의 하소연으로 한례는 살아났다. 정중부는 다음 날 문신들이 참소를 올리기 전에 미리 거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무신정변이 되었다. 1176년 정월에 공주에 딸린 천민마을인 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자칭 산행병마사라 칭하고 밀란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은 국가의 가혹한 수탈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신분 해방이었다. 망이 망소이는 공주를 함락시키고 서북쪽으로 진격하여 중앙에서 파견 나온 대장군 정황제가 이끄는 3천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이에 정부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파견해 망이 망소이 등을 토벌하였다. 그 결과 망이 망소이 등은 큰 타격을 입었고 1177년 7월 망이 망소이가 붙잡힘으로써 1년 반 동안의 밀란은 막을 내리게 된다. 망이 망소이의 난은 신분해방운동과 농민 반란의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서 고려 사회의 억압적 신분 질서를 타파하고자 피지배층이 그들의 요구를 당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적의 난. 만적은 당시의 집권자인 최충원의 산호로서 6명의 노예와 함께 개경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예들을 모아놓고 난을 일으킬 의논을 하였다. 그러나 유락박사 한충류의 산호 순정이 이 계획을 상전에게 밀고하여 거사전에 발각되었다. 이리하여 만적을 비롯한 수백 명의 노예들이 체포되어 모두 강물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였다. 만적의 난이 비록 실패하였으나 당시와 같이 신분 계급이 엄격한 시대에 그들이 품었던 생각, 즉 계급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려 했던 그 구상과 그들이 나타낸 투쟁 의욕은 높이 평가된다. 몽골의 1차 침입. 몽골은 거란 소탕을 자신의 공으로 주장하면서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에 왔다 돌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요가 압록 강가에서 피살당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몽골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려에 대해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고 장군 살리타로 하여금 고려 공격을 명령했다. 이것이 몽골의 1차 침입이다. 강화도 천도. 고려는 무신정권 집권기인 70년까지 강화에서 대몽 장기항전을 하였다. 당시 천도론에 대한 의견을 보면 최이가 광화 천도론을 제창하였고 천도 후보지를 강화도로 택한 것은 강화도는 개경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전에 약한 몽골군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요새지로 보았기 때문이다. 몽골의 2차 침입. 1232년 8월 몽골은 고려의 광화도 천도와 다루가치의 사례를 핑계로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필두로 2차 침입을 강행한다. 이를 처인성, 현재의 용인에서 김윤후와 처인 부공민들에게 살리타가 사살되고 만다. 처인생의 참담한 패배로 결정적 타격을 받은 몽골군은 철군하게 된다. 고려인종 때 최윤의 등 17명의 학자들이 왕명을 받아 1147년부터 1162년까지 공포된 법령들과 도덕 규범들을 수집, 고증하여 편찬한 전래서로 고금 상정 예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고금의 예문을 모아 엮은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래의 책 이름은 상정 예문이다. 모두 50권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16년간의 대역사 끝에 간행되었으며 판수가 8만여 개에서 8만 4천 개의 경전 말씀이 실려 있어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민심을 모으고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에서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으로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개경환도. 1270년 광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옮긴 일. 1270년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신하들은 개경환도를 주장하였다. 개경환도는 몽고의 항복을 의미하여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 되어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았다. 개경환도를 반대하여 삼별초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진압되었다. 위화도 회군. 고려말 우왕 14년 명나라가 철령 이북에 철령위를 설치하여 관리하겠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명의 요구를 거절하고 징벌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다. 그러나 요동 징벌론에 반대했던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 이르자 진군을 멈추고 군대를 돌려 최영을 몰아내고 우왕을 몰아냈다.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이성계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한 손에 잡아 조선을 건국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과전법 공포. 과전법은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관리에게 토지를 주던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한 토지를 과전이라 불렀다. 고려 멸망.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량왕을 몰아내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의 건국으로 신진 사대부들이 지배 세력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하는 능력 위주의 관료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고 민본 정치와 왕도 정치가 강조되었다.